정치와 선거의 이해, 법과 정치. 1. 법이란. 네, 지금 보여드리는 두 그림은 가장 오래된 법이 쓰여진 굉장한 역사적 유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법한데 함무라비 법전이고요. 보시면 세계 최초의 성문법, 그리고 BC 175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바로 고대 바빌로니아라는 국가에서 제1왕조인에서 제6대 왕인 함무라비 왕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견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아요. 1901년 정도에 프랑스 탐험대가 발견해서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다 안 나왔는데 이 돌기둥의 그 길이는 2.25m 정도, 2.25m 되는 굉장히 긴 그림이고요. 여기 지금 상징인 왕과 뭐 이렇게 왕이 하는 말을 전해드리는 신화가 있고 밑에 이렇게 굉장히 작은 글자로 이렇게 법 내용이 써 있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법에 기초한 형벌법이 써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만일 사람이 평민의 이를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도 상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써있다는 거죠. 또 타인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자기 눈도 상해져야 한다. 그래서 부모를 구타한 아들은 뭐 그 손목이 잘려져야 한다. 굉장히 복수에 기초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기본 개념에 기초한 법 내용이 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긴 아까 돌기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 외에도 전문, 후문, 그다음에 총 282조의 법 규정이 굉장히 상세히 잘 적혀져 있는 체계적인 성문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봤던 그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 고조선의 8조법 내용이 들어있는데 8개 조항이 총 정해져 있는데 지금 남아서 내려오는 것은 3개 조항밖에 되지 않아요. 그 권형이 있는 게 그대로가 아니라 한서 지리지 연조편에 이제 3개 조항이 써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내용도 보시면 아까 그 함무라비 법전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형벌, 복수에 기초한 형벌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법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결국은 지켜야 할 것은 뭐고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써 있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우스는 라틴어고요. 독일어 레트, 뭐 프랑스어 드로이트 모두 법을 뜻하는 글자인데 바로 옳은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의 로는 정하여진 것, 딱 규정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우리 법이라고 많이 쓰이는 한자, 즉 법여 거수, 법은 갈 거 물수, 물이 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물 흐르듯 순리대로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법이 역할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3가지 뜻을 종합해서 보면 법이란 옳은 것, 그리고 옳은 것을 정해 놓은 것,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고 모나지 않고 물처럼 또 고여있으면 썩지 않는 물처럼 흐르는, 그래서 이 사회의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사회를 원만히 지키게 할 수 있는 것 이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보면은 모든 인간은 사회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일정한 기준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법칙이 바로 법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의 특징을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바로 보편타당성, 규범, 강제. 하나씩 보시면요. 보편타당성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적용. 아까 우리 법은 만인의 평등,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하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이 법의 아주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보편타당성이라는 것으로 법의 특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범이라는 것은 누구나 법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소수의 일부 법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이렇게 모여서 지키고 거기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게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쉬워야 된다는 뜻을 또 담고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규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강제. 바로 도덕이나 관습이나 종교적 신앙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강제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토마지우스라는 사람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한 말은 도덕 규범은 내부적 평화를, 그 다음에 법 규범은 외부적 평화를, 즉 내 밖에, 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다. 도덕과 법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표시해주고 있고, 또 독일의 법학자 예링이라는 사람은 법적 강제가 없는 법규는 그 자체가 무슨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위반했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마치 타지 않는 불, 비치지 않는 등불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듯이 법이 도덕, 관습, 종교적 신앙과 다른 점은 도덕이라는 거는 알고 보면은 굉장히 도덕도 지켜야 되고 마땅히 위반됐을 때 비난받는 게 사실이지만 법이라고 구분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강제성이란 부분에서 법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회적 도리 그리고 그에 준하는 행위, 처벌받지는 않지만 물론 사회적 윤리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도덕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관습. 일정 사회 또는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같은 행위가 반복적 계속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그렇게 해오는 게 관습적으로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누구나 적용 가능한, 위반했을 때 너 왜 그렇게 안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습적인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믿음이죠. 믿고 따르는 거. 그래서 초인격적인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고 신앙을 기초로 이제 또 성경에 또 뭐 십계명, 우리 기독교에서 아시다시피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도덕적으로도 지켜야 되고 법 규범으로도 지켜야 되고 그것이 또 신앙적으로도 지켜야 될 규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덕과 관습과 종교,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또 조직적 강제가 있기 때문에 구별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법의 정의와 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 법치주의. 네, 영상 잘 보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학습 진행하도록 할게요. 바로 법치주의,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할 건데, 그 법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국가 권력 기관이 국민의 뜻인 법에 근거해서 구성되고 법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 보시면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 바로 국가가 되고 그 국가 안에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그런 크게 세 가지 기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을 누가 뽑죠? 국민이 뽑고 국민의 뜻을 그 사람들은 따라야 되고 그것을 따라서 받들어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국민의 뜻인 법에 근거해서 구성되고 따라서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인 국가가 있고 국가 안에 입법, 행정, 사법,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집행됐는지, 만들어 놓은 법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같이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법기관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권력 분립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렇게 법에 대한 법치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이 되겠고, 그래서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권력을 갖고 있다고 무한정 행사되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통제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법치주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치주의는 민주정치의 다른 말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법의 지배라는 것이 결국은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다는 것. 즉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하고 권력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 평등에 대한 의미가 되겠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그래서 법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국민의 의사를 표현한 거지만 결국은 그 국민의 의사를 법 안에 녹여서 실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법의 지배 자체가 국민이 주권이, 국민주권 원리, 민주주의의 뜻을 담은 민주정치여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상위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어떤 이제 민주정치 기본 원리가 담겨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을 볼 건데 혹시 변호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그 주인공이었던 송강호 되게 거의 마지막 장면에 되게 핏대를 세우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많이 안 보셨어요? 유명한 영화 아닌가? 그래서 보시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다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굉장히 여러 이제 신문 사설이나 방송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문구이기도 하고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 원리가 되는 문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권력, 주권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모든 것의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문구가 아닌가 합니다. 또 참고로 이게 1조 2항이죠. 그래서 1조 1항은 뭐라고 써있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의 근본 운영 원리가 민주주의임을 바로 이 헌법 제1조 1항과 1조 2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헌법을 조금 더 살펴보면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 다 이 조항을 근거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치 및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이런 기본권 보장에 대한 원리가 헌법 10조에 달려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뜻이 담긴 헌법을 지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운영해주는 기본 기념이 된다는 것이 바로 입헌주의라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계속 그 입법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이제 또 어떻게 뽑힌다는지까지 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법조항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40조에 되어 있고 41조에 바로 그 국회는 그냥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보통선거의 원칙은 누구나 일정 연령 이상 다른 성별, 인종,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평등은 내 한 표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한 표하고 가장 똑같은 거. 원버트, 원밸류 그 뜻이고요. 직접은 누가 대신해서 해주는 간접 선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뜻을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이고 마지막 비밀은 내가 누구한테 투표해줬는지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 알려주게 되면 알려달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뜻이나 그 힘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우리나라 선거 역사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이 선거의 4원칙으로 인정되고 있고 또 이렇게 명확하게 써있진 않지만 여기 자유선거의 원칙을 통해서도 선거의 기본 원칙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학습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학습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법원과 법체계. 마지막 학습 내용은 법원과 법체계라는 내용으로 한번 묶어봤는데요.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의 연원, source, 그다음에 한자로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법이 어디에서 오느냐,
또 아니면 법이 어디에 있느냐 또는 질문으로 아니면 법이 어떻게 생겼냐 법 하면은 그 외 한자랑 쬐끄만 글씨 많이 섞이는 법전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법원을 다른 말로 하면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뉩니다. 성문법은 말 그대로 쓰여져 있는 법, 불문법은 말 그대로 쓰여져 있지 않지만 걔도 법이래요. 어떤 건지 내용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성문법 내용 보시면 내용이 문자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글자로. 그래서 문서 형식을 갖추었고 절차에 따랐고 그래서 입법기관, 국회나 행정기관, 행정기관도 법은 아니지만 규칙이나 대통령령, 명령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제정하고 공포한 법, 즉 다른 말로 제정법.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법전에 써있는 법을 성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불문법이라는 건 안 쓰여져 있대요. 관행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도 법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서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존재하는 법, 그래서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이라고 안 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라고 함무라비 법전을 소개시켜 드렸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만큼 함무라비 왕 이전에도 사실상 법은 존재했지만 성문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쓰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물로서는 내려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불문법은 바로 영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이라는 건 가장 최상위 법으로 굉장히 정제돼서 잘 쓰여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국의 헌법은 불문법이래요. 왜 그러냐면 영국 같은 나라는 되게 민주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되게 평화적으로 이룩했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기도 한데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만의 관행, 여러 가지 문서들, 대헌장이라는 문서, 권리장전이라는 문서, 왕위 계승법도 있고 그냥 의회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법들을 통해서 헌법적 가치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군주의 수상 임명권이나 내각 불신 임권, 내각 의회 해상권 이러한 권한들이 이 여러 가지 옛날 고문서들을 통해서 계속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칭해서 헌법적 가치가 있다고 봐서 헌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이라고 딱 법전이 쓰여져 있지 않지만 헌법적 가치를 이러한 다른 여러 가지 관행들과 문서들을 통해서 끌어낸다는 것. 그래서 불문법이지만 헌법에서 가치를 갖고 있는 영국의 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자세하게 성문법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화면 보시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어떻게 보면 강도, 그 법 간의 강도의 세기를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가장 최상의 법인, 최고의 위치에 있는 법인 헌법부터 보시면 네, 최상의 법규라고 했고요. 국가의 기본 조직과 통치 작용에 관한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사실 헌법 밑에 모든 법들은 헌법에 근거해서 제정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는 사실상 선문헌법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법은 어떻게 만드냐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정됩니다. 어쩌면 국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87년 헌법이 지금 현재 가장 최근 헌법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그래서 뭐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만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현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논란만 되고 실제 시행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법률은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국회에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 법, 뭐 형법, 민법, 상법 이런 끝에 법률 이렇게 제명이 붙은 것은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은 그럼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법의 모든 것을 세세히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을 소관하는 행정기관, 뭐 행정자치부면 행정자치부가 있겠고 뭐 교육부면 교육부가 있겠고 각각 그 소관 법률이 있어요. 그 어떤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을 실제 집행할 소관기관이 있고 그 소관기관이 법률의 뜻을 하나씩 위임받아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그 소관 뭐 장관령
장관령이나 아니면 대통령령이라는, 그래서 법률보다는 좀 낮지만 더 세세한 사항을 담은 것. 그래서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이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그래서 명령 또는 뭐 규칙.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헌법기관으로서 거의 나란히 하는 기관으로서 각각 규칙을 또 제정할 수 있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 규칙이 이제 법률 다음에 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자치법규를 보시면 이것은 이제 지방회,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에만 적용되는, 그 지방에 사는 주민들에게만 적용되는 주민의 복리, 뭐 주민의 재산,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같은 걸 적용하는 그런 법.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조례. 조례나 규칙. 그래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이고요.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에 관한 사무, 그리고 그 지방자치 자치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거고, 이런 자치법규, 주민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률은 법률인데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이제 또 우리 국가 지금 계속 거의 국내 안에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 혼자도,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듯이 국가도 혼자만이 살 수 없는 그런 국가 사이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인 국제사회 법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국제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 맺는 것을 조약이라고 보통 하고, 그 힘은, 그 권한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문법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불문법에 대한 설명을 또 계속해서 드릴게요. 사실 아까 봤듯이 모든 사항을 법률에 일일이 하나씩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회는 계속 변하고 바뀌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불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법원 자체가 이제 재판부에서 심판을 할 때 법률에 조문이 없어요. 해당 조문이. 그렇다고 법원이 그 사건을 재판을 진행을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의 흠결, 법에 없는 내용을 보충해 주기 위해 때 이 불문법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문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인정해줘서 법의 흠결을 보충해서 재판에 사용하기도 하고,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통해서 불문법의 이제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의미를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관습법. 아까 우리 도덕, 관습, 신앙할 때도 봤듯이 그런 그 관습하고 같은 맥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행,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그래 왔던 거죠. 사회생활 규범이 이미 법질서, 이미 거의 법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만큼, 누구나 어기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미 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죠. 발전해서 법적 확신, 법적 인식, 그만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법규 부분으로도 승인 시행하고 있다는 건데, 보시면 민법에 실제로 이 불문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문구를 두고 있어요. 민사에 관하여, 그것도 1조에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또 상법 1조에도 있습니다. 상사에 관한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에 의하고, 관습이라고 해서 모두 무시하고 뭐 별것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법에 규정이 없을 때는 그 자체로도 법률의 효력을 인정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판례법.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결론을 재판부에서 내리는 거죠. 특별히 법에 규정이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이미 그 자체가 또 법의 효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유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동일 취지로 판결을 반복해서 이미 뭐 그 사건 들어왔다 하면 그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이미 뭐 다 누구나 알 정도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불문법 판결에 따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판례법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모든 사건이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법은 없으니까, 좀 약간 예를 들면은 우리 최근에 바뀐 법, 원래 간통죄라는 것이 합헌이었지만 위헌으로 법원이 판결을 변경합니다. 판례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 판례법도 변경될 여지는 충분히 좀 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조리인데 조금 말이 익숙하진 않아요. 조리인데 법에 이렇게 조리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리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도리, 인간의 도리,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인정하는 것.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시면 조리에 대한 의미가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사물의 본질적인 법칙, 누구나 인정하는 합리적인 판단, 이것이 조리라고 하겠고,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민법 1조에서 민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이렇게 법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법 체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법은 일단 자연법, 실정법이라고 크게 나눕니다. 뜻을 보시면 자연법은 뭐 누구나 어디서나 전 세계적으로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 같은 거 다 보편 타당성을 갖는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구조 구분을 하고, 실정법은 시대가 변하죠. 역사도 변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던 게 지금은 죄가 되는 게 있고, 옛날에는 죄였던 게 지금은 죄가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대성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제정한 성문법,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살펴볼 것은 그래서 실정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까 우리 법원 그 존재형식, 성문법 존재형식 봤을 때처럼 국내에 적용되는 국내법, 국가 간의 사이에서 적용되는 국제법. 그래서 국제법에는 조약이 있고요. 이렇게 국가 간의 약속, 맺은 것.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재판소, 형사재판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 안에 가입한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국제법규가 있고, 또 국제에도 관습법이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인간적인, 국가적인 도리 같은 것, 국제 관습법이 있겠고, 또 국제법은 근데 그렇게까지 직접 우리 삶에 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 여기까지 하고, 국내법에 대한 설명 자세히 조금 드릴게요. 국내법은 일단 법의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공법, 사법, 사회법. 공법. 공이라고 붙으니까 아까 공공의 느낌이 들고, 사법 하니까 민사, 약간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법은 뭐냐? 공법하고 사법 중간에 있는 건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법이라는 것은 보시면 일단 공법, 사법, 사회법 자체가 법명은 아니에요. 그 성격을 가진 법들을 모아놓은 이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공법에는 또 실체법과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일단 공법이라는 게 공공에 관한 사항, 즉 국가기관하고 뭐 개인하고 기관 대 기관하고 공공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은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공적 기관이 개입해서 사회적 질서, 뭐 교통신호 지키고 뭐 신호등 위반하면 처벌받고 이런 거, 그래서 공공생활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헌법 보시면 국민의 권리, 의무, 아까 기본권 그런 것들이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행정법을 보시면 이제 뭐 재판을 청구하거나 이랬을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형법은 말 그대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받는, 위반되는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헌법이나 행정법, 형법, 또 그 사법에 나오는 민법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이제 또 법원으로 재판을 끌고 왔을 때 그 하나의 절차에 대한 담은, 그래서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이런 내용들이 있고, 사법은 보시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인간이 태어나고 뭐 언제부터 태어나고 언제부터 이제 사람으로 취급받고 이런 게 다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해 놓은 민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재산관계나 이런 거, 개인의 재산관계도. 그래서 그런 개인에 관한 사적인 사항, 사적 자치에 관한 법, 민법. 그 다음에 상법, 뭐 회사, 뭐 상거래 이런 이렇게 회사의 뭐 그다음에 뭐 물품 이런 거 같은 유통 같은 법을 정해놓은 상법이 사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법은 사실 공법하고 사법은 있었고, 사회법은 굉장히 최근에 등장한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법, 시장경제 논리로 막 가다 보니까 너무 가는 거죠. 있는 사람은 더 갖고 없는 사람은 계속 갖고 이런 사태가 나타나니까 국가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으로 볼 수 있고,
개입을 해서 노동법, 뭐 최저임금제 실시하죠. 사실 뭐 돈 준 사람은 너 이만큼 줄 건데 와서 일할래 안 할래 그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최저 뭐 임금이나 뭐 그리고 최저 시급 같은 거 얘기하는 노동법.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독과점, 누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하지 않게 적당히 나눌 수 있게 그런 독과점을 방지하는 경제법. 그다음에 뭐 사회보장기본법,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사적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로서만 설명될 수 없는 거. 그래서 국가가 들어가서 개인적인 관계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사회법. 뭐 이거 말고도 사회법으로는 환경법 뭐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 법이 어떻게 생겼냐? 성문법이냐, 불문법이냐? 성문법에는 어떤 것이 있냐? 불문법에는 어떤 것이 있냐? 그럼 이제 성문법에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법 체계라는 것. 그래서 오늘 법과 정치에 대한 사항 세 번째 학습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과 정치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